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에 큰 사고가 있었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나면서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7월에도요. 이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이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운전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 대중가수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밥 딜런의 수상 의미와 문학의 반열에 오른 반전평화의 노랫말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를 연결해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참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이호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고 무려 10명이 숨지는 큰 사고였는데요.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다고 보세요? 예, 이제 사고를 당한 승객의 인터뷰 내용하고 이제 최신 뉴스를 보면요. 네. 대부분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가드레일에 크게 충격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뭐 무사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입구 밑에 있는 그 연료 탱크가 대형 버스는 출입구 밑에 하나, 운전석 네. 밑에 하나 이렇게 양쪽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가드레일이 콘크리트로 된 공사 구간이었는데 네. 이것하고 충돌하면서 몇백 미터를 끌려가면서 실제 거기에서 연료가 폭발을 해서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드레일하고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네네.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뒤편으로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연기가 가득 차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요, 이 버스에 비상구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예. 이 버스 내에 비상 출입문 설치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은 현재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현행 규정상에는 주 출입문과 반대되는 뒤편, 결국은 이제 출입문이 오른쪽 앞에 있으니까 운전석 쪽이겠죠. 네. 그 반대편에 너비 40cm 이상 또는 높이 120cm 이상의 비상구가 밖으로 열려야 되고 열쇠나 기타 복잡한 도구 없이 쉽게 열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규정이 있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비상구 부근에는 탈출에 방해되는 장치 문턱도 없고 그 주변 좌석은 쉽게 한 번에 접힐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요즘 차량들 보면은 겉에서 보기에 공기 저항도 줄이고 아주 미리하고 미끈하게 그 강화 유리로 통유리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고 너비가 50cm, 높이가 70cm 이상의 강화 유리로 된 창문이 있으면 그 유리를 깨고 나와도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네네. 이러한 예외 규정 때문에 버스 회사에서 강화 유리 한두 개만 붙이고 전체를 통유리로 만들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규정이 예. 있는데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또 예외 규정이 있었군요. 예. 자, 이 사고 관련해서 어제까지만 해도요. 이게 운전 부주의냐, 차량 결함이냐, 이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예. 오늘 경찰 브리핑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원인은 어떻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실제 운전 부주의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1km 정도 남은 거리에서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오다가요. 그다음에 급작스럽게 제가 CCTV 영상을 봤는데도 그 틈으로 끼어들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거기서 2차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한 타이어 얘기도 나오지만 CCTV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도 아니고 너무 급하게 끼어들다가 벌어진 사고일 가능성이 높군요. 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게 높고요. 왜냐하면 타이어 파열에 대한 그 운전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실제 그 타이어가 파열되는 사고도 많이 봤고 실험도 제가 직접 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타이어라는 거는 승용차 타이어 대비 TBR,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공기압이 4배에서 8배 이상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타이어가 터지면은 펑 하고 큰 소리가 나면서 먼지가 심하게 일어나고 차가 좌우로 흔들릴 정도거든요. 결국 탑승객들이 타이어 파열음을 못 들었을 가능성은 제로고요. 그다음에 CCTV에도 한쪽에서 심한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면서 차가 좌우로 조금 흔들리는 영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영상이 없이 바로 가드레일에 추돌하는 영상만 보여줬고 거기서 불꽃이 튄 상황으로 보면은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가드레일에 추돌을 하고요. 연료 탱크가 상당히 많이 손실이 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가드레일을 끌고 가면서 불꽃이 튀어서 이게 폭발하지 않았나 연료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량 결함 여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운전기사가 주장하는 타이어 펑크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 정황은 뭐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사고 버스가 시속 105km까지밖에 달릴 수 없도록 속도 제한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럼 과속에 의한 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요. 네. 속도 제한 장치는 설치 의무화 돼 있는데 네. 그 차량에 과연 속도 제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었는지 물론 저도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네네. 최근에 고속도로에 보면 이제 버스나 트럭 대부분에 대한 속도 제한 장치를 단속을 할 테니 바로 돌려라 이런 프랭카드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불법적으로 이거를 개조해가지고 속도 제한 장치의 그 제한을 풀고 과소로 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속이라는 것이 실제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긴장감이 유발되는 걸 떠나가지고요. 보통 시속 아까 105km 말씀하셨는데요. 네. 시속 108km라는 것이 1초에 30m를 주행하는 거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좀 과속이라 한 140km로 주행하는 차들 같은 경우 1초에 40m를 달립니다. 네네. 깜빡 졸거나 핸드폰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룸미러를 통해서 차량 실내를 잠깐 살피는 2, 3초 정도의 시간이면 100m를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차량의 그 성능과 사고 발생 시 위험도를 고려해서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네. 자, 어제 오늘 타이어 결함 문제가 많이 지적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결함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이 사고 버스가 올해 2월에 출고됐다고 하고요. 6만 5천 킬로미터 정도를 운행한 것으로 되니까 이 정도 거리면은 타이어를 교체할 이 필요는 없었던 건가요? 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 그 2월 달에 출시된 차량의 6만 5천 킬로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달렸고요. 보통 새 타이어가 장착이 되면 앞바퀴에서는 보통 1년 정도를 타고요. 그다음에 1년 후에는 그걸 뒷바퀴로 재생을 해서 끼고 앞바퀴는 새로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관광버스나 대형 버스들의 새 타이어의 평균 수명은 보통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은 3년 반, 4년에 교체를 하지만 1년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6만 5천 킬로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뛴 거리지만 뭐 적절한 교체 시기까지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올 2월에 출고됐는데 6만 5천이면 정말 많이 달린 거긴 하군요. 네, 맞습니다. 차량 결함 문제뿐 아니고 이게 어찌 보면은 또 이 운전기사들의 좀 과부하 노동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제일 이제 심각해 보이는 문제가요. 문이 막혔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다. 근데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을 보면 버스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고 유리를 깨기 위한 망치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유리를 깨기 위한 망치가 이제 의무화돼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비상용 망치를 예를 들면 모든 승객 옆자리에 여러 개를 배치한다든지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손에 들고 바로 뒤로 가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더라도 후면으로 이동해서 강화 유리를 깨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번 사태와 같이 안에가 연무나 연기로 가득 찰 때는요. 뒷좌석까지 갔을 때도 비상용 망치를 찾기가 불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결론은 이런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비상용 망치를 여러 곳에 설치한다든지 사고 시에 망치 주변에서 경광등이나 불꽃이 들어오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보도로는 버스 회사 측 입장은 뭐 비상용 망치가 4개 구비돼 있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확인과 말씀하신 대로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더 느리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지난 7월에도 이 봉평터널 입구 관광버스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피서 다녀오던 아까운 그 젊은 생명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당시에 앞으로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관리 시스템 강화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런 사고가 난 걸 보면 좀 어떤 대책 필요한 겁니까? 실제 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속도 제한 장치 설치 의무와 같이 제법 좋은 제도는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에 대한 근데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우리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벌과금 부과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기 때문인데 고속도로 운행하다 보면 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제 단속 많이 써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부 국산차만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했는지를 검색할 수가 있고요. 수입차에 대한 어떤 검색 도구나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관련 당국의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 적은 인원으로 이런 규제를 만들고 고선을 찾기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안전장치에 대한 법규를 위반을 했을 때 최근 2011년 이후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내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들의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차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초기에 비상구 설치 의무를 위반한 차량들에 대해서 아주 징벌적 벌과금을 심하게 매기든지 아니면 운행 금지를 내리든지 했으면 이렇게 확산이 안 될 텐데 네. 결국은 과도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제도 규정도 중요하고 실효성 있도록 또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덕대 자동차학과의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아마도 어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분의 이름이 가장 많이 회자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로 밥 딜런입니다. Knocking on Heaven's Door, 또 Like a Rolling Stone 이런 노래는 우리에게도 참 유명한데요.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주기 위해서 김성수 문화평론가가 스튜디오로 직접 달려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먼저 노래 잠깐 들어보면서 얘기 나눌까요? 예. 내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지금 PD가 노래 잘못 들은 거죠? 밥 딜런 노래가 아니고 이거 김광석 씨 노래잖아요. 김광석 씨가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원래 그래요? 원곡이 Don't Think Twice It's Alright이라고 하는 밥 딜런의 노래죠.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 네. 그것을 번안해서 이제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고 해서 불렀는데요. 이야. 노래는 김광석 씨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 김광석 씨 노래가 원곡이 예. 밥 딜런의 곡이었다는 걸 모르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밥 딜런은 스스로 불러서도 히트를 많이 했지만 네. 오히려 리메이크를 하거나 네. 정말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불러가지고 더 히트한 노래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예. 어쨌든 이 대중 가수, 뭐 이제 저항 가수라고도 하고 히피 가수, 포크 가수 수식어가 많은데요. 예. 노벨 문학상을 탄 것, 뭐 후보로는 여러 해 거론됐지만 정말 타겠느냐 다들 그랬거든요. 예. 타격은 파격이죠. 아, 그렇죠. 지금 저 도박 사이트에서 노벨상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각종 도박 사이트의 그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밥 딜런은 8위였어요. 그러니까 고은 시인 바로 아래였네요. 고은 시인보다 훨씬 2단계 아래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밥 딜런한테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격이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가디언에서는 그냥 오랫동안 떠돌아다니던 농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농담이 진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실제로 1901년에 노벨 문학상이 만들어지고 115년 만에 대중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니까 파격 중에 파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93년도에 미국 출신의 작가가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23년 만에 밥 딜런한테 가니까 미국 네. 주류 문학계가 충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럴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응국이냐 하루끼냐 뭐 그러면서 집에 가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자, 이 노래 가사를 시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이런 이제 선정의 변이 나왔는데 이런 평가가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적 완성도로는 더 탈만한 작가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결정이 좀 낯설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김 선생님은 네. 할리먼이 왜 밥 딜런을 수상자로 선택했다고 보세요? 저는 대략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 문학의 어떤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문학적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할리먼이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주류 문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중들과 소통을 했습니까? 사실은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러면서 마땅히 문학에 지워져 있는 짐이 있는데 네. 그건 십자가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예언가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밥 딜런만큼 했는가? 그런 질문에 일관되게 대답할 수 있는 문학인이 얼마나 많을까? 일침이신데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밥 딜런이요 유대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인간과 또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 가장 큰 전쟁의 공포를 가져오고 있는 두 나라가 사실 네. 이스라엘과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네네. 아주 상징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들고요. 네. 또 그 밥 딜런의 그 어떤 그 노래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지속적으로 그 깊이를 갖다 더해가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현존하는 음악가란 말이에요. 네네. 얼마 전에 나온 음반들도 그래미상 후보로 언급될 만큼 끊임없는 창조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할리먼의 선택은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김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문학인들과 이 미국, 이스라엘이 반발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데요. 네, 어쨌든 일침을 가하는 밥 딜런만큼 정말 열심히 했느냐. 자, 이 밥 딜런의 수상이 문학의 범주, 문학이란 뭐냐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세계인에게 던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리먼의 결정은 나름 문학의 범주에 대한 파격적인 시도일 수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의미 있는 시도 계속 영역이 좀 넓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수많은 작가들이 웹 안에서 자신들의 창작적 결과물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주류적인 시각에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문학적 콘텐츠라고 하는 것의 범주를 넓히지 않으면 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실험과 성취들을 네.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그 절박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밥 딜런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게 정말 인상적인데요. 네. 귀를 위한 시를 써왔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12세기 이때 시인들은 전부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시인들이었죠. 그렇죠. 기타나 하프를 튕기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텍스트를 이 사람들 중에서는 네.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구전되어 있는 말들을 통해서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고 그것을 나중에 글을 아는 사람이 채록을 해서 그 책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들한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은 문학의 어떤 정의가 바뀌는 것을 직감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그 안에서 소통의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밥 딜런의 선택을 통해서 스웨덴 할리먼은 새로운 그런 선언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맞네요. 우리나라도 민초들이 글을 모를 때, 그러니까 네. 문맹률이 높을 때 판소리라고 하는 게 귀에서 입으로 구전됐는데 그렇죠. 이게 글로 기록돼서 이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수많은 밥 딜런의 명곡이 있는데 저도 여러 곡이 떠오르는데 좀 이 문학성이 잘 드러난 노래 가사. 이 김성수 선생님은 뭘 좀 대표적으로 한번 청취자께 소개하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저는 네. 미스터 템버린맨을 갖다 선택하고 싶은데 유명한 이 노래가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게 네. 영화 Dangerous Mind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위험한 아이들이라고 우리나라한테 번역이 됐는데 미셸 파이퍼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네네. 해군 하사관 출신으로 나와서 선생님이 됐어요. 지금 흐르는 노래군요. 영어 선생님. 예. 근데 이 분이 문제아들이 가득한 슬럼가의 학교에 구임해서 네. 애들을 시를 가르쳐야 되는데 철자법도 모르고 공부할 생각도 없어요. 네. 얘네들한테 밥 딜런 노래를 들려주는데 미스터 템버린맨을 들려줍니다. 근데 애들이 갑자기 반응을 보이고 그러니까 가사를 쭉 적어주니까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이 템버린맨이 마약 판매 원인이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상상을 하다가 네. 딜런 토마스의 시를 딱 붙여주니까 그걸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가사를 다시 들여다봤는데 저는 사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미스터 템버린맨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미스터 템버린맨 나에게 노래를 들려주세요. 나는 잠들지도 않고 가야 할 곳도 없어요. 그대가 나한테 노래를 들려주게 되면 나는 징글징글하는 아침에 짤랑짤랑하는 아침에 그대를 따라가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템버린맨이 오히려 영혼의 어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해봤거든요. 실제로 그 성경에 보면은 늘 소고 치고 뭐 이렇게 찬양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소고가 템버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템버린을 치면서 결국은 신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구현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그게 합니다. 이 시와 노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처지에 맞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영원이고 구원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연가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내 인생에 대한 위로일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요 대목 궁금합니다. 아까 미국의 이 문학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보면 우리나라의 뉴스들도 가요계는 반색 문학계는 우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도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김민기 선생이나 한대수 씨의 노래 같은 이 포크 음악의 절절함보다는 좀 이
아이돌들의 노래가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시라고 인정하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저는 이제 태연이 불렀던 아이 같은 노래는 아주 또 기가 막히게 또 그 문학성을 갖다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태연이면 소녀시대 멤버인데. 네, 맞습니다. 그 아이 보면은 이제 영어와 그 우리말을 잘 섞어가면서 그 뭐 독자적으로 하나의 인간이 되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가고 싶어하는 자기의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또 탁월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재미난 얘기를 또 김창남 씨가 했어요. 이분이 이제 문화평론가이기도 한데 자기가 예전에 가사를 이렇게 특히 개사를 많이 하면서 예전에 이제 노래 가사 바꾸기 많이 하면서 놀았잖아요. 개사 꼭 그랬었죠. 네, 그래서 개사를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작사가로 남아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노래라든가. 근데 계속적으로 그걸 시도해서 노벨문학상을 노려볼 걸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문학적 컨텐츠라고 하는 영역이 다양하게 넓어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과 유통하는 매체들도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정성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곧 작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작가의 범주가 넓어졌다. 그런데 태연 씨가 싱어송라이터인가요? 태연 씨가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발전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럼 노벨 문학상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직은. 근데 우리나라에도 워낙 좋은 노래 가사, 정말 예전에 이 가을에 많이 들리는 이문세 씨의 발라드 곡 같은 것은 정말 가사가 탁월하죠. 시잖아요. 그렇죠. 시를 위한 시라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이영훈 작곡가 같은 사람이 정말 우리 가요를 많이 발전시켜놨고 김광석 씨라든가 김민기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성취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뭐 우리 젊은 싱어들의 어떤 새로운 실험들도 존중하지만 그 실험 속에 꾸준히 일관되게 관철되는 작가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밥 딜런은 지금 50년 넘게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관성 때문에 사실은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관성을 우리 또 새로운 작가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해마다 노벨문학상이 이제 나올 때면 발표될 때면 저는 고은 시인이 늘 이 후보에 오르니까 우리가 시를 얼마나 읽었는가, 고은 시인의 시를 사랑해 주었는가, 모국어로도 그렇지 않다면 해외에서 상 타기를 기대하는 게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젠 시가 대중에게 다가오는 것도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저는 지점이네요. 좀 다르게 생각을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밥 딜런의 노래를 미국에서는 금지곡을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금지곡이 됐던 적이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대통령의 아버지 시절에 금지곡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가 막 떠돈다는 뭐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리죠. 이런 저희가 도종환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과연 노벨 문학상을 주고 싶을까? 또 야당 일각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장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그런 이 SNS를 알렸어요.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데 우리는 유신으로 회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사랑받을 때에만 비로소 그런 상을 받을 만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찰할 지점이 많은 문학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We never did too much talking anyway.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